어머니, 제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제 귀한 손주 돌잔치에서 제가 며느리에게 쫓겨났다는 걸 누가 믿을까요? 그날의 치욕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사랑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고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 비위까지 맞춰가며 살았건만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할 귀한 손주 돌잔치에서 저는 마치 죄인처럼 내쫓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제 자존심을 짓밟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노릇은 필요 없다는 것을, 제 것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제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잠자던 분노가 비로소 눈을 떴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자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제 나이 30에 홀로 남아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지만 저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죠.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땡볕 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흙먼지를 마셔가며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검은 흙물이 박혀 있었고 거친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밭일이 끝나면 다시 공장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렸습니다. 귓가에는 기계 소리가 윙윙거렸고 눈은 늘 피로에 절어 있었죠.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저는 한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돈을 벌었습니다. 제게 명절은 그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자식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고 남들처럼 학교라도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 아들만큼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학비 대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직장을 얻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남들 손가락질 받지 않게끔 제가 살던 집까지 팔아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죠. 제 삶은 오직 아들의 행복만을 향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 청춘과 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데려온 지영이는 저에게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었고 제게는 없는 딸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살가운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돌았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고 제가 하는 일에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그저 예쁘고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내게도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내 노년이 외롭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영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말을 흘려듣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오랜 경험으로 살림이나 육아에 대해 조언을 해주려 하면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하세요? 요즘은 다 앱으로 주문해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제가 손수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 어머니, 너무 짜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죠. 그리고 어머니, 이런 거 직접 다 만드시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냥 사서 드세요. 하며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마트폰으로 최신 육아법을 검색하며 제 방식이 틀렸다는 듯이 행동하기도 했죠. 제 오랜 경험과 지혜는 며느리에게 그저 낡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뭘 알겠어.
내가 참고 말지.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무례함을 인내로 덮으며 살았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지영이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아들은 그저 못 들은 척하거나 엄마 지영이도 요즘 힘들어서 그래. 젊은 애들은 우리랑 좀 달라 하며 며느리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와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해도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를 미루기 일쑤였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두둔하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며칠을 알아누웠는데 아들은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더군요. 제가 잠시 머물던 그 집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제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죠. 마치 저는 그 집의 가구 중 하나인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주말에 저의 집에 왔을 때 며느리 지영이가 제 방 서랍을 뒤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오래된 서랍장, 그 안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과 함께 제가 평생 모아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지영아, 뭘 찾니? 하고 물으니 지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황급히 등 뒤로 감추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뭘 좀 찾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며 얼버무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영이는 제게 끊임없이 제 재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께서 남기신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요즘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개발 소문도 있던데. 어머니, 노후 자금은 충분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없고요. 혹시 어디 투자하신 건 없으세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질문과 제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에 대한 은근한 관심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제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듯한 그 눈빛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설마 지영이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건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내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그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나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마치 차가운 독처럼 제 심장을 조금씩 파고들었죠.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제 귀한 손주 돌잔치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렵게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첫 손주의 첫 생일. 저는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날 같았습니다. 제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손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물려받았던 비단으로 한 땀 한 땀수를 놓은 전통 돌복이었죠. 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돌복이었습니다. 이 돌복을 입고 활짝 웃을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잔치 날 저는 그 돌복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미묘한 불안감이 곧 현실이 되어 저를 덮칠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그날의 비극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귀한 손주의 첫 생일,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야 할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죄인처럼 내쫓겼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은 제 뇌리에 박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돌잔치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은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형형색색의 풍선으로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놓인 꽃장식은 눈부셨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듯 모든 것이 저를 겉돌게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연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지만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사람인 양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손주를 찾아갔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제 귀한 손주만 보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과 불안감이 잠시나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가 우리 애기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마냥 웃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손주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죠. 그 작은 온기가 제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애기 옷 갈아입혀야 하는데 왜 자꾸 안고 계세요? 손님들도 많은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저를 질책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정성껏 준비해 온 돌복을 내밀었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물려받았던 비단으로 그 위에 제 마음을 담아 술을 놓은 전통 돌복이었습니다. 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돌복이었죠. 이 돌복을 입고 활짝 웃을 손주를 생각하며 저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영아, 할미가 우리 손주 입으라고 직접 만든 돌복이다. 이걸 입으면 우리 애기 복 많이 받을 거야.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러셨단다. 제 말에 지영이는 돌복을 받아들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혀요? 애기 돌복은 제가 이미 최고급 실크로 맞춰놨어요. 이런 건 그냥 버리세요. 그녀는 제 눈앞에서 제가 밤새워 만든 돌복을 구겨서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정성과 사랑이 그렇게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손은 파르르 떨렸고 심장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이건 할미의 정성인데 우리 애기한테 좋은 기운 줄 거라고. 정성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제 방식대로 한다고요. 왜 자꾸 제 일에 간섭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애기 돌잔치 다 망치게 생겼어요. 그녀는 제 말을 끊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의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 시어머니는 왜 저래?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듯한 동정 섞인 시선들이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지영이의 남편은 그저 멀뚱히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저 아내의 눈치만 살피더군요. 제 아들의 외면은 며느리의 모욕보다 더 큰 상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다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주가 마이크를 잡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덕담을 건네려 했습니다. 우리 애기 할미가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고 기도할게. 우리 애기 할미처럼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기 놀라잖아요. 이런 날까지 분위기 망치셔야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애기가 울잖아요. 손주는 지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랐는지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이는 손주를 달래는 척하며 저를 더욱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돌잔치장을 가득 채웠고 모든 손님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들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지영이는 제 팔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제 팔은 뼈가 부서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돌잔치장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손주 선물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손주를 위한 금반지였습니다. 제 아들이 어렵게 얻은 귀한 손주에게 할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영이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안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인 양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웃음소리는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몸은 추위에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리 큰 죄를 지었기에 내 귀한 손주 돌잔치에서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거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왜 나를 외면하는 거지? 쫓겨나면서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돌잔치장 안에 서서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피부치가 저를 내쫓는 아내의 행동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버리는구나.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제게 등을 돌리는구나.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손주 돌복은 이미 구겨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대로 주저앉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무례함을 인내로 덮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나를 이렇게 짓밟은 저 며느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내 아들마저 외면하게 만든 저 며느리에게 내가 겪은 치욕을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제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구겨진 돌복처럼 제 마음도 이제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제 심장 속에서 서서히 갈고 닦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치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되갚아줄 것입니다. 그날의 눈물은 이제 복수의 불꽃이 되어 제 심장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보다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시퍼런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모든 것을 바친 가족에게 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였단 말인가? 제 작은 집에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텅 빈 공간은 제 마음처럼 허전했고 귓가에는 여전히 돌잔치장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돌잔치가 끝난 후에도 제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내의 눈치만 보며 저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피부치가 저를 내쫓는 며느리의 행동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네가 애미한테 어떻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제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죠. 마치 저는 그 집의 가구 중 하나인 듯 느껴졌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는 따뜻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기대와 며느리의 속셈을 확인하려는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 지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더군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마치 가면처럼 어색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반기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내 아들 얼굴 좀 보러 왔다. 그리고 너희 잘 지내는지도 궁금해서 돌잔치 이후로 연락이 없으니 걱정이 돼서 말이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시선을 돌려버리더군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저 아내의 눈치만 살피는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의 외면은 며느리의 모욕보다 더 큰 상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왜 왔어? 몸도 안 좋으면서 갑자기 오면 어떡해. 지영이도 바쁜데. 아들의 말은 걱정이라기보다는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애써 힘을 내어 섰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사과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좀 심하셨잖아요. 손님들 다 있는데 그렇게 소란 피우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 분노는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 내가 너의 진짜 속셈을 반드시 알아낼 테니.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며느리 지영이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땅 말이야. 강원도에 있는 그 임야랑 저번에 말했던 시내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언제쯤 우리 명의로 돌릴 수 있을까? 개발 소문도 계속 돌고 지금 팔면 대박이라는데.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은 좀 그렇지 않아? 엄마가 워낙 꼼꼼하셔서. 그리고 그 땅은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유일한 유산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우유부단했습니다. 꼼꼼하긴 뭐가 꼼꼼해. 그냥 늙어서 감 떨어진 거지.
치매라도 오면 어떡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둬야지. 자기야, 생각해봐. 그거 팔면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훨씬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당신 회사도 그만두고 우리 사업 시작할 수 있어. 왜 자꾸 미적거려? 내가 다 알아봤는데 명예 이전 서류만 있으면 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니.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미묘한 불안감이 비로소 실체가 되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들 결혼할 때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보태준 것도 모자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땅과 건물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제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는 가방을 맡겼습니다. 제 속셈을 숨기고 태어난 척 연기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깜빡하고 통장 정리를 못했네. 은행 갈 일이 있는데 네가 은행 가서 좀 해줄 수 있니? 그리고 도장도 여기 있으니 같이 가져가렴.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지영이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내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며 활짝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출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을 확인하고 제 복수를 시작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제가 맡긴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이내 제 통장들과 부동산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그녀의 눈은 서류 위에서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도장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큰일을 앞둔 사람처럼 그녀의 숨소리마저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서류 뭉치 위에 도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제가 맡긴 도장은 사실 제가 평소에 쓰던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작은 도자기 인형에 붙어 있던 장식용 도장이었죠. 진짜 도장은 이미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도장을 찍으려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망가진 건가? 젠장. 지영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도장을 다시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과 서류 뭉치를 대충 정리하고 가방을 잠그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래, 내 속셈이 그거였구나. 내 며느리 김지영. 네 탐욕이 어디까지 갈지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정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라는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에게 제가 겪은 치욕과 분노를 똑같이 되갚아줄 것입니다. 그녀의 탐욕이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않고 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통장들과 부동산 등기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는 없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 제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관리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제게 말했죠. 여보,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지킬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지. 남편은 저에게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설명해 주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읽는 법, 세금을 절약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새겨들었고 그가 시키는 대로 모든 재산을 분산하고 명의를 다양하게 관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 덕분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 때를 대비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그의 지혜가 지금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영이가 제 도장을 훔치려 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 속에 담긴 탐욕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을 감히 네가 넘보는구나.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다시금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였죠.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파멸로 이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을 통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돌잔치에서 쫓겨난 일, 며느리가 제 재산에 대해 캐물었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도장을 훔치려 했던 일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며느리분의 행동은 명백히 재산 편취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미리 대비하셨기에 큰 피해는 없으셨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관리했던 분산된 명의의 부동산들,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예금들, 그리고 며느리가 알지 못하는 비자금까지. 변호사는 제 설명을 듣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증거와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충분히 며느리분의 탐욕을 증명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분이 어머님 재산을 노리려다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 변호사의 말은 제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며느리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법적 전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제 것이었던 땅을 다시 제 것으로 되찾는 방법, 며느리가 제 돈을 몰래 빼앗으려 한 증거를 확실히 잡는 방법, 그리고 향후 상속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저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치밀한 복수 계획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유순하고 나약한 박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고 제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도장을 은행에 맡긴 줄로만 알고 다시금 제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려들도록 유도할 참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제가 아들 집에 들렀을 때 은행에 다녀온 후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제게 재산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은행에 다녀오셨어요? 통장 정리는 잘하셨어요? 혹시 요즘 금리 높은 예금 상품 같은 건 없던가요? 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걸 보겠니? 그냥 있는 돈이나 잘 지키면 다행이지. 제 말에 지영이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어머니 돈 제가 불려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제가 어머니 통장 좀 봐드릴까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탐내보거라. 네 탐욕이 너를 파멸로 이끌 테니. 저는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이고, 지영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그럼 네가 한번 봐주렴.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가진 통장들 중 일부러 액수가 적고 중요한 정보가 없는 통장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통장들을 보며 실망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다시금 제게 다른 재산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통장은 없으세요? 아버님이 남기신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요즘 개발 소문도 있던데. 저는 며느리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슬슬 네가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가진 땅 문서 중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땅의 문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본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이미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는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시어머니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만하게 보고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변호사와 상의했던 내용들을 되새기며 제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제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말이죠. 며느리를 자세히 관찰해 보기 위해 아들 집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보여준 땅 문서 사본을 바탕으로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전화를 붙들고 비밀스럽게 통화했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며 그녀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오직 복수만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며느리 지영이는 어떤 수를 쓸까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탐욕을 어떻게 역이용하여 그녀를 파멸로 이끌게 될까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땅 문서 사본을 들고 밤늦게까지 아들과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온갖 음모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실컷 꿈꿔보거라. 그 꿈이 곧 악몽이 될 테니.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며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제 작은 방은 늘 일찍 꺼져 있었고 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보여준 땅 문서 사본을 진짜라고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함께 성공에 대한 확신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탐욕은 제게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인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서류를 복사하고 정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복수 계획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는 제가 외출한 틈을 타 제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통장들과 땅 문서 사본을 넣어둔 가방이었죠. 그녀는 제가 없는 사이 그 서류들을 챙겨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네가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려들 차례다, 지영아. 제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며느리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브로커를 통해 땅을 팔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리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서류를 위조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대비했습니다. 제가 가진 진짜 땅 문서와 통장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며느리가 손댈 수 없도록 모든 명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며느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녹취록, 위조된 서류의 원본과 사본, 그리고 며느리와 브로커의 접촉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제 손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급함과 탐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빨리 갖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순수하지 못한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강원도에 있는 그 땅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데 그분이 그 땅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복잡하니까 일단 제가 명의를 좀 받아두고 팔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께는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물론 수수료는 제가 좀 받고요. 그녀는 마치 제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말했습니다. 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지영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복잡한 걸 하겠니? 네가 알아서 해주렴. 나는 네 말이라면 다 믿는다. 우리 지영이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제 말에 지영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건넨 문서 사본을 들고 브로커와 접촉했고 위조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브로커를 만나는지, 어떤 서류를 위조하는지 모든 것이 제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파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도록 그녀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지영이는 제게 명예 이전 동의서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서류 내용을 대충 설명하며 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간단한 서류예요. 이거 서명만 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파놓은 덫에 네가 걸려들 차례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보는 척했습니다. 물론 이미 변호사를 통해
그 서류의 허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며느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가 이제 곧 시작된다는 긴장감과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제 서명을 받아들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들고 브로커와 함께 땅을 팔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며느리는 브로커와 함께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어둠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한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중개인과 브로커를 만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돈을 손에 넣은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감히 네가 탐내다니. 네 욕심이 너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계약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제가 미리 약속했던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나타나 며느리와 브로커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 그리고 이 브로커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계약은 명백한 사기이며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불법 행위입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브로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무슨 제가 뭘 했다고. 지영이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짜 땅 문서와 모든 재산 내역은 이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씨가 어머님의 도장을 훔치려 했던 시도, 브로커와 주고받은 은밀한 통화 녹취록, 그리고 지금 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계약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한 재산 편취를 위한 사기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자백하십시오. 변호사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제 도장을 훔치려 했던 장면을 찍은 사진, 그녀가 브로커와 통화했던 녹취록, 그리고 그녀가 위조하려 했던 서류 원본과 제가 가진 진짜 서류의 비교 자료까지 모든 증거는 그녀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들은 마치 그녀의 죄를 고발하는 듯 빛을 발했습니다. 지영이는 그 증거들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의 공범이시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자백하십시오. 아니면 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브로커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제게 아무런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것을 탐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결말은 정해져 있었단다. 지영아, 네 탐욕이 너를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야.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덫에 갇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 눈빛은 그녀의 절규를 꿰뚫어 보며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 지영이와 브로커에게 경찰 신고를 경고하며 모든 것을 자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브로커는 자신의 죄를 피하려 지영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지영이는 그런 브로커에게 소리치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시킨 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너희의 탐욕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서로를 물어뜯는 꼴이라니. 그들의 추한 다툼은 제게 더 큰 통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 지영이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지영이가 브로커에게 위조 서류를 지시하고 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논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와 제가 가진 진짜 서류의 필적 감정 결과도 명백하게 그녀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브로커 역시 공범으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지영이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재산 노려 사기 행각 벌이다. 검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 창에는 폐륜 며느리, 탐욕의 화신, 천벌받을 인간 등 온갖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제 얼굴은 철저히 가려졌지만 며느리 지영이의 신상은 여과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진과 이름, 심지어 그녀가 다니던 직장까지 공개되면서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온갖 뉴스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내리며 그녀가 자랑하던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과 옷들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유령처럼 거리를 헤매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은 아들에게 미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지영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찾아와 제 작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정말 그랬어? 엄마 재산을 노렸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엄마.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죄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내가 그랬다. 내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일들, 내가 지영이 편만 들며 엄마를 무시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단다. 엄마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단다. 내 아내가 내 도장을 훔치려 했을 때도 내가 너희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그런데 지영이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이용했어.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엄마를 속이려 했단다. 심지어 내 귀한 아들의 돌잔치에서 나를 내쫓기까지 했지 않니?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 지영이가 제 도장을 훔치려 했던 장면이 담긴 사진, 위조 서류를 이용해 땅을 팔려 했던 증거들, 그리고 녹취록에서 들려오는 지영이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 담긴 서류들을 본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오열에도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으니까요. 제 가슴에 깊이 박힌 비수는 그의 눈물로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사기꾼, 패륜녀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치욕과 분노를 되갚아 주었다는 사실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녀가 제게 안겨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잠시나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구속 소식은 아들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며느리의 구속으로 인해 아들과 지영이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제 귀한 손주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 이제는 제 손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괴로웠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가족이 이렇게 파국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구속되고 아들과의 관계마저 파국을 맞이한 후 저는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제 가슴에 맺혔던 한은 풀렸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재뿐이었습니다. 텅 빈 마음이 제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허함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저를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돌잔치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치욕이 그리고 지영이의 절규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게 비수처럼 박혔고 저는 그 소리 때문에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제 것을 탐냈던 며느리에게 벌을 주고 제 아들이 진실을 깨닫고 제게 돌아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저를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제 복수가 아들의 삶마저 망가뜨린 것만 같아 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구속 이후 직장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집에서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방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몸에서는 쉰내가 진동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런 상황이 되자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원망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그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조금만 봐줬더라면 지영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우리 가족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듯 말하다니, 제 아들이 저를 원망하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의 외면은 며느리의 모욕보다 더 큰 상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새도록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제 귀한 손주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돌이 갓 지난 손주는 예민하게 반응했고 밤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더 심하게 보채기 시작했고 해맑게 웃던 모습은 사라지고 작은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복수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은 제 자존감 회복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 이제는 제 손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괴로웠습니다. 저는 손주를 볼 때마다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미 때문에 우리 애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손주를 안아주려 해도 불안한 마음에 제 품을 파고들거나 때로는 저를 낯설어하며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손주와의 교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그저 멀리서 손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손주마저도 이제는 제게서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더 이상 제 삶에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마트에 갈 때면 사람들은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독한 시어머니래. 돈 때문에 며느리 감옥 보낸 사람. 아들도 망쳤다던데 자식 인생까지 망친 독한 노인네. 그들의 수군거림은 제 귓가에 맴돌았고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당하게 거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제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세상 속에서 홀로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았던 시절, 그이가 제 손을 잡고 선자야, 우리 아들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던 따뜻한 목소리. 아들이 어린 시절 제 품에 안겨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며 재롱을 부리던 모습.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가 처음 집에 와서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었던 그 순간들. 어머니, 제가 딸처럼 잘할게요. 라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 행복했던 기억들은 현재의 비참함과 대비되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은 아닐까? 이 복수가 과연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제 머릿속은 끊임없는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복수는 저를 통쾌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돈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지만 그 목표가 사라지자 저는 길을 잃은 듯 헤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고 누구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복수의 씁쓸한 맛이 제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공허함 속에서 저는 과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많은 돈은 이제 제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제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는 생각에 저는 그 돈을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납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제 삶의 의미를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깊은 주름이 패인 늙은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슬픔과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것이었을까?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얻은 것이 겨우 이 공허함뿐이란 말인가?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수를 통해 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며느리는 벌을 받았지만 저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비록 가족은 깨졌지만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텅 빈 마음을 채울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구속 이후 술에 절어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제 귀한 손주는 그런 아빠와 함께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수를 시작한 것은 아들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결국 아들마저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는 마치 자신이 큰 죄인이라도 되는 양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지영이의 실체를 알면서도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아들은 제 발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고 그의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돌보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우리 손주는 누가 돌보겠니? 내 아내의 죄는 내 아내의 죄다.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갈 죄가 아니란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아들 아빠 노릇을 해야지.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약하지만 다시 살아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불씨가 작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마. 우리 손주도 내가 돌봐줄 테니 너는 다시 힘을 내거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 옷깃을 적셨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에 박힌 상처는 여전히 아렸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제 삶을 다시 밝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제 도움으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손주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저는 아들이 직장에 나가는 동안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 하던 손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품에 안겨 잠이 들고 제 손을 잡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다시 제 삶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마음속 공허함은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저는 잊었던 행복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지만 저는 그 상처를 제가 가진 사랑으로 조금이나마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제 삶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저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익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선자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시니어 여성들을 돕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단의 활동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색색의 물감들이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고 제 손끝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제 그림 속에는 제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때로는 손주와의 행복한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희망이 그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치유하고 제 마음속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삶의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여전히 저를 힐끗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제 행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그림을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 생애 첫 전시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러 왔고 제 그림 속에서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림에서 삶의 깊이가 느껴져요.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그림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시니어 여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손에 들린 붓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시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은 완벽한 가족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삶이 아니라 깨진 조각들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용기였습니다. 제 삶은 마치 깨진 도자기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붙일 수는 없지만 그 금간 틈새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어 더욱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저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입니다. 제 삶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용서와 진실, 그리고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영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선자처럼 깊은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택했을 수도 있죠. 아들처럼 외면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여운도 남기죠. 선자 씨가 자신의 지혜로 재산을 지키고 스스로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